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나타나자 이달 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달간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국제선 운항 규모 대폭 늘어났습니다. 항공업계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슈플러스에서 다뤄봅니다. 해외건설협회가 2027년까지 연 500억 달러를 수주하는 등 해외 건설 시대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물가가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2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로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고 8월과 9월 5%대로 둔화세를 보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5%대의 고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은으로선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통위 내에서도 인상폭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 위원 중 2명은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 때문에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요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들은 사실은 그렇게 올려도 별 영향은 없죠.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는 LTV, DTI 규제들이 워낙 심해서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하느니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라도 빅스텝 정도는 밟지 않겠어요? 물가와 긴축의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한은이 이달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3분기 당기순이익 787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3%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2,0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 늘어났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꾸준한 고객 유입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말 기준 카뱅의 고객 수는 1,978만 명으로 연내 2천만 명 고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확대, 카카오뱅크 미니 그리고 개인 사업자 뱅킹 등 플랫폼 사업 강화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금융시장 경색이 확대되며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 다시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한 달 동안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전망은 어떠한지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기관 투자자도 힘을 보태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를 1조 6,165억 원, 기관은 지난 21일 매수 전환에 나서며 어제까지 총 5,22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달 전 53,100원에서 12.2% 상승한 59,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전일 삼성전자는 두 달 만에 6만 원대에 재진입하며 연말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차이나런의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보다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시진핑이 3연임을 성공한 뒤에 홍콩과 대만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좀 홍콩 그리고 대만 증시에 대한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중화권 증시의 자금 이탈에 대한 반사 이익뿐 아니라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최근 발표한 54조 원 규모의 선제적인 시설 투자를 통한 경쟁력 우위 효과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승현 신영증권연구원은 IT 전방 수요 우려는 주가에 이미 반영돼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소진 속도와 파운드리 사업 확대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크로 불확실성 속 우량한 현금 흐름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업종 내 가장 편안한 대안이라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호가 단위를 12년 만에 낮춥니다.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부터 시장 참여자의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 파생상품 시장의 호가 단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대가 1,000원에서 5,000원인 주식의 경우 현재 5원 단위로 거래되지만 내년부터 1,000원에서 2,000원대 주식은 1원, 2,000원에서 5,000원대 주식은 5원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만원에서 5만원 가격대 주식은 현행 50원 단위에서 만원에서 2만원은 10원, 2만원에서 5만원은 50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주가가 형성돼 있는 네이버와 현대차 등의 호가 단위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래소는 증권 파생 시장의 호가 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 비용 감소와 가격 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호가 단위 축소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설명합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이 증가해서 정보가 주가에 보다 빠르게 반영되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가 단위 축소가 주가 상승을 더디게 하고 실시간 매수 매도세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8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실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회장은 지난 1일 불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회장이 자본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5대 협회장 선거 당일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고 자금시장 정상화를 지원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현직 협회장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6대 선거전은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대표, 김혜준 전 교보증권대표, 또 서명석 전 유한타증권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전병조 전 KB증권대표 등 총 5명의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막혀있던 국제선 운항이 대폭 확대되고 있죠. 특히 수익성이 높다고 하는 중국 노선이 일부 풀리며 항공업계는 운항 재개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항공업계도 일제히 노선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선 게 지금 현실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정부가 올겨울 국제선 운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고요.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길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 이전만큼의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 국제선 운항 횟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6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동계기간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와 방역규제 완화와 겨울철 성수기 여행 수요를 고려해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 주 2,711회 규모의 국제선 여객 운항을 인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비 58% 선인데요. 또 국토부는 수요 회복 추이를 고려해 추가 증편도 고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특히 중국 노선이 일부 풀렸거든요. 대형항공사 또 LCC, 저비용항공사 할 것 없이 증편, 재취항 채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항공업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네, 이미 중국 노선 증편 계획을 밝힌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중국 노선 증편이나 재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기존 1회였던 인천 선양 노선을 2회로 증편한 데 이어서 인천 다롄 노선을 주 1회 일정으로 개시했는데요. 또 주 1회였던 인천 텐진 노선도 2회로 늘렸습니다. LCC들도 중국 노선 증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운항 노선을 확정된 곳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2곳, 유력 후보지를 정한 곳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항공은 중국 노선과 중국 정부와 노선 재개 지역의 정부기관 허가를 받고 있고, 진에어는 기존에 운항하던 노선을 증편할지 운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막혀버린 운항 노선을 재개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규제가 풀렸거든요. 중국 노선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늘리는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알짜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한항공의 중국 노선 매출은 전체 매출의 1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국 정부가 일부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를 풀지 않으면서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의 중국 노선 매출은 약 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중국 노선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강조한 데 이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으로 항공업계 분위기가 지금 활기를 띠는 모습도 감지가 됩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매출 3조 6,598억 원, 영업이익 6,386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58.9%,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매출액 1조 6,950억 원, 영업이익 960억 원의 흑자 성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CC 사이에서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기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 첫 주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쉽지 않은 항공업계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업계가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등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유통가가 친환경 제품 도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을 통해 ESG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통 전문 기업 HY는 전기로 구동해 배출가스와 매연이 없는 전동 카트 코코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제품의 용기 두께를 줄이고 뚜껑을 제거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절감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7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아워홈은 경남 함양군과 저탄소 양파 계약 재배 협약을 맺으며 친환경 농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계약 재배 물량은 양파 약 1,000톤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필름을 활용해 재배합니다. 농심은 최근 인천 복합물류센터에 축구장 1.3배 면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5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업체는 이제 B2C 사업이고 고객과 직접 맞닥뜨려져 있는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주는 상품, 그다음에 매장 운영 이쪽에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좀 더 다른 업체들보다 많이 강화된 그런 형태의 ESG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통업체들은 친환경을 앞세운 ESG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도시개발과 주택 분야의 스마트화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화두인 ESG 가치 확산을 함께 고민하는 행사를 열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3D 모델로 구현한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 도시의 모습입니다. 개발 콘셉트와 도시 경관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이 완성된 후 도시의 모습을 2차원 도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는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 이처럼 디지털 신기술로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을 높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드론웍스는 정확성과 안정성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3D로 변환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 도면이나 설계 도면하고 중첩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현장에 대한 입체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사업에 대한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H는 이번 엑스포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위한 ESG 가치 공유 및 우리 기업 해외 수주 지원을 주제로 제3회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도시개발과 주택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동반 진출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글로벌 개발협력 조달 시장,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을 통한 동반 진출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행사에선 도시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LH가 도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극복하고 지향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해외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행사에 자리한 건설계 인사들은 해외 수주 누적액 1조 달러를 달성하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해외건설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첫 수주일인 11월 1일을 지정해 2005년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경년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한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또 해외건설 1, 2세대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젊은 3세대가 해외 현장에 나가면서 각오와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해외건설에 힘써준 건설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마다 안고 도전을 계속하는 해외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박선호 회장은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협회와 정부 관계부처 등이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일 기준 해외 수주 총 누적액은 약 9,24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 수주 금액은 24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182억 달러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해외 건설인들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7년까지 연 500억 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목표, 해외 건설 3.0 시대를 이루기 위해 다시 뛰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70년대 5.1 쇼크의 해외 건설 1세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제2세대, 그리고 현재 코로나 이후에 제3세대가 합심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낸다면 해외 건설은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해외 건설 지원을 위해 민간합동 원팀 코리아 운영, 전방위적 진출 지원, 고부가 가치 지원 강화 스마트 인프라 패키지 수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선 해외 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상기 전 GS건설 부사장이 은탑산업 훈장을, 임용진 현대건설 부사장이 동탑산업 훈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2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큰 폭으로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모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가 급격하게 찾아오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의 양만 더 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전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6도, 대구는 5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전주 17도, 대구 18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상은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도 약간 높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